말하다가 예를 들어 우리가 대화하다가 야 뭐 이러다가 갑자기 노래. 갑자기 노래를 막 나 어제 좀 기분이 안 좋았어 되니 나는 우울해 막 노래를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 병원 가야 되잖아. 근데 뮤지컬에서는 그게 이상하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렇게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 거부감이 좀 없어지는 게 또 신기하다 했는데 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디얼 에반 헨슨 같은 거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실 공연장에 가서 볼 수 있는 연극이나 뮤지컬도 있지만 이게 컨텐츠화돼서 영화로 즐길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대에 올라가는 그 뮤지컬이 워낙 성공을 하니까 거기에 것을 이제 영화로 번안을 해서 영화라는 매체로 옮겨서 그렇게 해서 다시 성공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반대로 영화에서 그렇게 성공을 하고 나니까 그것이 다시 또 무대 뮤지컬에 영향을 줘서 그걸 롱런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서로의 어떤 선순환 구조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네. 그리고 아무리 무대 뮤지컬이 이제 브로드웨이 뮤지컬 같은 것들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영화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할까? 이거 수도 없이 뭐 디지털 형태든 무엇이든 복제할 수 있고 무한한 데서 한 번에 수천 개 극장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 영향력이라는 건 사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마마미아가 그렇게 성공했다고 하지만 마마미아를 뮤지컬로 직접 본 사람과 영화로 본 사람의 숫자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영화에서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얼마나 오랜 세월 크게 사랑을 받아왔는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런 작품 중에 비교적 21세기 작품으로 굉장히 뮤지컬이 어떻게 보면 영화의 또 다른 전성기를 만들어낸 작품이 시카고예요. 뮤지컬 영화가 항상 이렇게 장르적으로 보면 업앤다운이 있거든요. 네. 뮤지컬 영화가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었던 최초의 순간이 1930년대인데 왜 하필이면 30년대 뮤지컬 영화가 인기가 있었냐면 20년대, 27년도 전까지는 영화에서 사운드를 만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녹음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뮤지컬 장르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소리를 담아낼 수 있게 되고 소리를 담아낼 수 있을 때 대사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로맨틱 코미디에서는 대사가 중요하잖아요. 로맨틱 코미디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장르가 있어요. 그게 스크루볼 코미디라는 건데 스크루볼이라는 건 이제 속사포란 얘기니까 대사를 빨리 막 쳐도 옛날 같으면 배우들이 대사를 빨리 치면 자막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무성 영화 시대. 근데 이제 녹음할 수 있으니까 스크루볼 코미디가 인기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유성영화 쪽에 또 다른 인기 있는 게 갱스터예요. 왜냐하면 총소리를 실감나게 넣을 수 있잖아요. 탕탕탕. 네. 근데 이전에 20년대는 그 소리를 못 넣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뮤지컬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30년대 뮤지컬이 굉장히 인기가 있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업앤다운이 있는데 뮤지컬 영화에서 8, 90년대가 암흑기예요. 굉장히 가라앉아 있었는데 90년대 말쯤인가 2000년대 막 그때쯤인가 블랙루즈가 굉장히 2001년에. 2001년이군요. 네. 최고죠, 최고. 네,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경우는 약간 다르지만 또 8마일, 8마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002, 3년에 시카고가 나오면서 뮤지컬 붐이 다시 붙었어요. 맞아. 그래서 그 이후 다시 쭉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더군다나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까지 받았거든요. 감독상은 못 받았어요. 시카고가. 예, 더군다나 론 마샬이라는 사람은 애초에 뮤지컬이나 연극을 만들던 연출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뮤지컬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런 사람이 몇 명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샘 맨데스, 아메리칸 뷰티나 1917 만든 네. 감독 있죠. 그 사람도 뮤지컬이나 연극 연출가였고 스티븐 달드리, 네. 빌리 엘리어트 만든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음악이나 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고 무대 예술을 잘 알고 있죠. 어쨌건 론 마샬의 시카고는 너무 화려하고 배우들도 너무 매력적이고 그러면서 내용은 한없이 싸늘하고도 이제 차가운 그런 내용이 네, 있는데 잔인하죠. 이 영화에서는 이제 두 주연 배우가 워낙 뛰어난 활약을 했어요. 르네 젤베이거도 워낙 잘했고 네, 캐서린 지타 존스는 심지어는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았고 둘이 마지막에 정말 화려하게 이를 데 없는 2인무로 사실상 영화가 끝나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굉장히 훌륭한 넘버들이 많고 그런 장면들이 많은데 꼭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건 아마도 이 영화를 보셨으면 누구나 다 기억할 것 같은데 감옥 안에서 세트는 굉장히 미니멀해요. 창살밖에 없고 조명밖에 없는 그리고 셀 블락 탱고. 그 제목까지 하시네. 네, 셀 Here 블락 it 탱고. coming. 맞아요. Here it coming. 셀 블락 탱고 노래를 보면 그 파트를 보면 장면 굉장히 미니멀한데 엄청나게 화려하기도 하고 6명의 여자 죄수가 각자 자기가 감옥에 들어오게 된 사연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억울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소독을 하고 빨간 스카프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오면 수돗물 똑똑 떨어지는 소리, 감옥에서. 그다음에 그 간수들이. 소리 내잖아요. 네. 소리 나죠. 그렇죠. 뭐 이런 소리 이런 소리 어. 냈죠. 그걸 사운드로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간수들이 걸어올 때 구둣발 소리. 이런 게 처음에는 그냥 노이즈인데 절묘하게 리듬으로 섞여가면서 노래가 시작하고 한 명씩 사연을 펼치는데 살인 사건을 보통 저지른 그런 혐의를 갖고 있는 그런 죄수들이니까 예를 들면 남편한테 총을 쐈어요. 그럼 총을 딱 쏜 순간 머리에다가 갖고 있던 손수건을 Into his head. 네. 그리고 나서 빠르게 그 대사가 나와요. 빨간 오. 스카프를 꺼내요. 살. 그러니까 이걸 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다음 독살한 경우엔 입에서 키스하는 듯이 하다가 물고 이 스카프를 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미니멀하면서도 최소한의 도구나 이 장비나 아니면 무대 미술만 사용하는데 정말로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아주 멋진 그런 장면이고요. 사실은 요즘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을 따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한번 맛보기로 보시고 와 어떻게 너무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면 직접 한번 전편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다시 생각해도 두 여성 살인자와 그 여성 살인자를 오로지 돈만 제대로 주면 자기의 뛰어난 언변과 사람들의 혹세무민하는 자기 어떤 실력으로 무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천재적인 또 빌리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들 사이를 통해서 이 이야기는 사실상 보고 나면 세상 모든 건 난 쇼야. 너는 순진한 거야. 라는 거를 정말 차가운 어떤 얼음장 같은 복화술로 말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이게 또 뮤지컬이라는 장르하고 굉장히 잘 맞기도 해요. 이런 이야기가. 약간 생각해보니까 대부분의 저는 뮤지컬 영화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공연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영화로 먼저 입문을 하고 내가 실황을 보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무대를 보고 근데 뭐 당연히 항상 브로드웨이를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시카고는 인순이님께서 했던 버전으로 갔었거든요. 네. 너무 멋있으셨어요. 너무 또 둘 잘. 중에 네. 어디? 벨마로 나와요? 락시로 나와요? 네, 벨마로 나왔던 것 같아요. 시카고에 조금 덧붙이자면은 네. 내용은 굉장히 차갑고 가라앉아 있고 무겁고 막 이런데 이 음악은 신나고. 음악이나 넘버들은 막 너무 신이 나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인지 심리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인지와 정서가 충돌하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간의 뇌가 뭐 이성적인 텍스트가 있고 감정적인 어떤 컨텍스트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충돌시켰을 때 네. 뭐가 더 우선적이냐를 봤을 때 네. 감정적인 컨텍스트가 우선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음악적 자극은 뭐 다른 언어 자극 같은 것보다 속도도 훨씬 빠르고 그러니까 서사가 굉장히 어둡고 비극적이라서 굉장히 무거워질 때 이 밝은 코드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신나는 스윙 재즈 리듬이 이제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요게 이 서사극의 거장 베르톨트 브레이트가 제안한 소외 효과를 기반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소외 효과. 감정의 과도한 이 메모를 막기 위해서 일종의 인지 부조화를 의도적으로 유도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인지 부조화는 우리 뇌에 스트레스를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벌어지는 인지 부조화는 일종의 블랙 코미디적인 유희로 받아들여서 이거 자체,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그 서사의 비극성이 있는데 여기를 음악의 쾌락으로 덮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결말로 왔는데 우리가 막 되게 무거운 얘기잖아요. 살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이 쇼는 너무 완벽했어. 너무 신나. 이러고 기묘한 어떤 만족감으로 결론이 맞아요. 나는 게 시카고의 좀 특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많은 노래들이 사실은 이별에 관한 가사를 갖고 있는데 그걸 댄스곡으로 만든 노래들도 많잖아요. 제가 굉장히 많이 듣고 좋아했던 그 영국의 그 5인조 그룹 스텝스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제 One for Sorrow라는 슬퍼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나다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불러주세요. 좀 할 수는 있지만 수도 없이 들어서. 해주세요. 뮤지컬 편인데. 아니요. 뮤지컬 편에서 One 음악 for Sorrow 하는 노래 있어요. 네, 어쨌건 있는데 이 One for Sorrow가 노래가 너무 가사가 슬퍼. 근데 저는 이 노래를 너무 기분 좋은 노래로 기억하거든요. 왜냐면 노래가 너무 경쾌하고 그다음에 또 무대에서 이 스텝스가 노래하는 공연을 여러 번 보는데 보면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사는 너무 슬픈데 이럴 경우에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서사와 형식 사이에서 어떤 충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형식이 우리를 더 감정이 훨씬 더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체험을 자주 하게 되죠.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스탠리 큐브릭 같은 감독이 음악을 쓰는 방식인데 일반적으로는 음악은 그 상황에서의 이 심리를 대변해서 그걸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주인공이 슬프면 슬픈 음악을 깐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근데 스탠리 큐브릭은 반대되는 걸 굉장히 많이 썼어요.
클락워크 오렌지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를 보면 네네. 거의 끔찍한 강간 장면이 있거든요. 네. 누가 봐도 이 치떨리는 이 악독한 놈들이 나쁜 짓을 저지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노래를 뭘 부르냐면 Singing in the Rain을 불러요. 신나서. 이런 식으로 붙이면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는 저항감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눈으로 굉장히 끔찍한 장면을 보는데. 그 다음에 풀메탈 자켓도 역시 스탠리 큐브릭이 만들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이제 베트남전에 가서 이제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는 군인들이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살인병기로 만드는 장면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전 영화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비판적으로. 근데 이들이 그런 훈련을 받을 때 미키마우스 송을 불러요. 그렇게 해서 일부러 양자를 충돌시키는 거죠. 음악을 어울리지 않게. 요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음악을 쓰는 감독들이 꽤 많은데 네. 이런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또 거장 중에 거장 스탠리 큐브릭입니다. 라플위클리 2주년 특집 유튜브 라이브 고민 상담 분식점 오픈. 밥친들의 고민을 보내주세요. 자기개발, 커리어부터 사소한 고민까지 3MC가 직접 들어드립니다. 이번 라방에서는 이동진표 떡볶이, 쿡방과 먹방도 진행하니까요. 밥친분들도 야식 준비하시고 라이브에 함께 하시면 더 좋겠죠? 7월 2일 목요일 저녁 8시 라플위클리 유튜브 라방으로 만나요. 시카고 얘기하셨으니까 사실 물랑루즈 짧게 얘기를 네. 하고 싶은 게 해주세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뮤지컬이 침체기였다가 물랑루즈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흥행을 해서 이제 제작자들도 뮤지컬 영화에 투자를 하니까 나올 수 있었던 게 시카고라고 그럴 수 하더라고요. 있죠.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몇 년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툴루즈 로트렉 전시가 열렸는데 로트렉이 나오잖아요. 네, 로트렉을 전시를 보다가 당연히 물랑루즈 얘기가 나오니까 같이 보는 친구, 조금 어린 친구한테 네. 물랑루즈에 나오잖아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물랑루즈를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 물랑루즈가 나온 지 25년이 됐어요. 2001년에 나왔으니까 25년 전에 나온 영화인 거예요. 근데 이게 25주년이 됐기 때문에 올해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니콜 키드만하고 이완 네네네. 맥그리거가 네. 시상자로 했었죠. 등장을 했죠. 그래서 정말 아직 안 본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이것도 이제 주크박스 뮤지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대중적으로 익숙한 곡들을 막 섞었는데 이제 아바의 음악들 한 가수의 음악을 섞어서 만든 맘마미아 같은 맘마미아. 거는 이제 어트리뷰트 뮤지컬 한 가수 아티스트의 음악이니까 근데 이거는 여러 가수의 음악들을 섞은 컴필레이션 스타일의 이제 주크박스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익숙한 곡들 막 뭐 블레푸쿠 쉐아부에 막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아직 안 보신 분들 물랑루즈 꼭 보시라고 네.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브로드웨이 뮤지컬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어떤 그런 패턴이나 무대 장치나 배우들의 공연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하고 완전히 다르게 와 이런 뮤지컬도 있어? 만약에 못 보신 분한테 꼭 권해드리고 싶은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와 캐릭터와 도저히 예측이 되지 않는 스토리텔링과 이런 걸 갖고 있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럭키 호러 픽처 쇼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원래 웨스트엔드에서 뮤지컬로 처음에 이제 상연이 됐다가 그걸 이제 영화화 한 2, 3년 뒤에 75년도에 미국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 럭키 호러 픽처 쇼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이제 그 타임 월프라는 그 노래 있어요. 네네. 처음에는 약간 등이 굽은 리프레프라는 집사가 노래 혼자 하기 시작하다가 중간이 되면 이제 2인무 되고 군무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다채롭게 변하고 마지막엔 저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까지 가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칼군 무추고 이런 거 아니고 굉장히 난장판을 만들고 이 전체적으로 어떤 지적인 부분이나 어떤 기성의 어떤 제도나 질서 같은 걸 조롱하고 그러면서 영화 자체가 한바탕에 말도 안 되는 쾌락의 찬가 같은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스토리는 어떤 그 커플이 약혼식을 해요. 약혼식을 해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이제 결혼할 사람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두 사이의 일을 매치메이킹을 해준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찾아서 감사 인사를 하려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때마침 또 폭우가 쏟아져. 그러니까 어디서 비를 피해야 되고 자동차도 못 가니까 근데 근처에 굉장히 이상한 고성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간 거거든요. 들어갔는데 그 성이 어떤 성인가 하면 프랭크라는 어떻게 보면 외계인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한 사람이 성주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등이 굽은 아까 말씀드렸던 리프레프라는 집사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프랭크는 자기를 위해서 성적으로 봉사하는 럭키 호러라는 인조회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럭키 호러 픽처쇼예요. 그러니까 럭키 호러 픽처쇼가 럭키 호러가 나오는 영화라는 뜻이에요. 성적으로 봉사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양성애자거든요.
양성애자인 상황에서 이 프랭크가 더군다나 이 남녀 커플이 들어오게 되니까 남자도 유혹하고 여자도 유혹해요. 그러면서 둘 상대로 한 물론 이제 약간 상징적이고 코믹한 방법으로 나오지만 성적인 장면들도 배드신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인조인간이 깨어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어떤 그 성에 묵고 있는 손님들도 다 하나같이 이상한 사람들이고 이걸 보시게 되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양성애자에다가 외계에서 왔고 그다음에 인조인간을 만든 미친 과학자에다가 뭐 특성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이 둘은 상상도 못했던 이전에 약혼을 한 어떤 정형화된 사회 질서 속에 편입된 커플로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난장판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근친상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살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인조인간을 만들고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 이제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러면서도 이제 이야기들이 굴러가게 되거든요. 어쨌건 와. 이 작품은 제가 이제 말을 한 것으로도 굉장히 이게 무슨 영화야 싶을 텐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정 작품들을 컬트 영화라고 말하잖아요. 네. 컬트 영화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영화가 록키 호러 피처쇼예요. 보통 이 작품이랑 그다음에 이제 맞아. 데이빗 린치가 만든 네. 이레이저 헤드라는 두 작품을 보통 말을 하는데 컬트 영화라는 걸 굳이 정의한다면 소수의 관객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네. 반복 관람하는 영화 그렇게 몰입하는 영화를 보통 컬트 영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컬트라는 게 약간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 컬트 영화로서 사실 이 영화가 처음엔 75년도에 개봉을 했을 때 개봉 2주 만에 상영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영화가 망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60년대식의 카운터 컬처의 어떤 총합 같은 영화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버림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영화가 상영이 끝나고 망한 다음에 그냥 극장에서 뉴욕에서 이곳에서 상영하고 저곳에서 상영하다가 심야 상영하고 이런 데서 터져서 갑자기 관객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뉴욕에서만 연달아서 13년을 상영을 했어요. 대중화가 된 거네요. 그럼 굉장히 그렇죠. 독특한 그래서 구조인데. 지금도 록키 호러 피처쇼 하면 컬트 영화의 대명사 같은 걸로 기억하고요. 또 거기에 나온 그 배우 팀 커리라는 사람인데 얼핏 보면 약간 프레디 머큐리 같기도 하고 이 팀 커리라는 배우가 워낙 연기를 잘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유명한 그 락 보컬리스트 중에 미트로프라는 뮤지션 있잖아요. 미트로프도 나오거든요. 수전 서랜든 기억하시잖아요. 델마와 루이스. 네네. 네, 그 수전 서랜든의 20대 시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요? 네, 그 커플의 아. 여자가 수전 서랜든이거든요. 우와, 그러면서 수전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데. 굉장히 지적이고 멋있는 너무 좋아요. 배우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파격적인 연기를 하는데 어찌됐건 보시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뭐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하고 완전히 다른 네. 정말 난장판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영화가 굉장히 이상한 재미가 있고요.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 그런 작품이 아닐까. 라플위클리 2주년 특집 유튜브 라이브 고민상담 분식점 오픈. 밥친들의 고민을 보내주세요. 자기개발, 커리어부터 사소한 고민까지 3MC가 직접 들어드립니다. 이번 라방에서는 이동진표 떡볶이, 쿡방과 먹방도 진행하니까요. 밥친분들도 야식 준비하시고 라이브에 함께 하시면 더 좋겠죠? 7월 2일 목요일 저녁 8시 라플위클리 유튜브 라방으로 만나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뭐 브로드웨이 뮤지컬 하면 가지고 있는 어떤 정형화된 틀이나 그런 규범 같은 거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깨졌죠. 사실 뭐 기묘한 이야기나 이런 맞아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뮤지컬이라 그러면 원래 이게 이제 오페라에서부터 클래식 오페라에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뭐 아름다운 듀엣이나 이런 거 우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장르적으로도 뭐 록키 호러 피처쇼도 락 뮤지컬이지만 힙합 뮤지컬도 얼마 전에 나와서 엄청난 히트를 누렸잖아요. 네.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해밀턴. 그러니까 해밀턴이 사실 뭐 힙합, 랩, 뭐 R&B, 소울, 뭐 전통 음악까지도 다 섞어가지고 음악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걸 만든 사람이 바로 린 마누엘 미란다고 네. 본인이 직접 이 알렉산더 해밀턴 역할을 하기도 했고 스토리도 그냥 이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사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인 이 사람의 워낙 유명한, 네. 전기가 나왔는데 2004년에 나온 전기 책을 읽고 이거를 뮤지컬화를 한 거예요. 근데 무려 한 8년 동안 음악을 공들여서 썼고 사실은 뭐 미국의 건국의 역사, 뭐 미국 혁명 또는 영국과의 독립전쟁 이런 미국의 초기 정치사를 이야기할 때 이게 다 백인 중심의 서사인데 이 배우들을 다 라틴계나 흑인들을 써가지고 음악적 장르로도 완전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치 이야기니까 우리가 역사를 많이 알아야 되나 싶지만 사랑 이야기로 또 뒷부분으로 가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넘버가 이제 네, 마지막에
It's Quiet Uptown 이란 노래거든요. 네. 춤을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네. They're going to the unimaginable 하면서 손을 잡아요. 그게 안무의 전부예요. 여자가 진짜 상처받은 얼굴로 그 눈물을 삼킨 다음에 알렉산더 해밀턴의 손을 딱 잡아요. 근데 진짜 막 눈물 나고 감동적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해밀턴이 너무나도 기록적으로 토니상에서 16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었고 최우수 뮤지컬상을 포함해서 11개 부문에 수상을 했었고요. 당시 특히나 이제 뭐 유색인종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도 너무 반응이 좋아서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백악관으로 가서 이제 공연한 것도 유튜브 보면은 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해밀턴 보셨어요? 봤죠. 아 근데 이거 직접 보지 않았고요. 그렇죠. 왜냐면 이번에 갈 때 해밀턴 되게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어 했는데 제가 직접 직관을 못했고요. 이때 코로나 시기여서 전 세계 많은 관객들에게 우리 뮤지컬 실황을 보여주고자 온라인으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맞아요. 그대로 이걸 찍어주고 올려주셨어요. 지금도 있는데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린 건데 디즈니 플러스를 그때 가입했어요. 해밀턴을 보려고.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근데 진짜 그냥 관객들 반응까지도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해밀턴의 이야기와 해밀턴의 아내의 이야기가 또 엄청 멋져요. 해밀턴보다 더 오래 살았는데 나중에 이 아내의 서사를 연극으로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이 둘의 스토리가 멋집니다. 근데 이번에 해밀턴을 못 보는 거를 되게 아쉬워하면서 꼭 보고 싶었는데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해밀턴을 이미 OTT로 본 거잖아요. 네. 왜 우리는 이미 볼수 온라인으로 다 있는데도. OTT를 볼 수 있는데 현장에 가서 봐야 할까? 네, 이게 스위스 취리 대학 연구팀에서 나온 건데 똑같은 음원을 라이브로 들을 때랑 이제 음원으로 들을 때랑 이때 이제 뇌의 어떤 이 감정의 중심부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편도체, 이 편도체 활성화 강도와 지속성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라이브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뇌에서 이 정보를 처리할 때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신경망이 서로 조율을 하면서 이 정보를 처리해요. 그래서 그냥 음원을 들을 때에 비해서 우리의 뇌가 이 위상에 대한 것들을 느끼는 게 녹음된 음원을 들을 때보다 한 31% 이상 훨씬 더 강력하게 동조가 되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디지털 스트리밍이 아무리 완벽하게 나왔고 이 공연을 우리가 4K로 볼 수 있어도 라이브만큼 이런 동조가 일어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라이브로 보는 게 여전히 가치가 있고 그럼요. 이게 브로드웨이의 강력한 힘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숨 쉬는 것까지 다 들을 수 있고 또 카메라가 잡지 않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쵸. 뭐 천장을 보고 싶으면 천장을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현장감의 가치는 점점점 더 오히려 커지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제 굉장한 어떤 락스타가 있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공연을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음반을 팔기 위한 프로모션의 역할로 공연을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오래전에는. 그래서 공연을 하는 이유는 공연에서 듣거나 이걸로 이제 알려져가지고 음반을 많이 사서 이 가수 입장에서 보면 음반 판매 수입이 절대적이고 공연은 거기에 대해서 부차적인 홍보 같은 느낌. 그렇죠. 네. 지금 반대잖아요. 맞아요. 반대여서 요즘 음반을 내는 이유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음반을 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가수들이나 어떤 뮤지션들의 이 수입 같은 걸 보게 되면 압도적으로 이제 음반 판매 수입보다 그게 훨씬 더 많게 되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의 어떤 그 문화를 체험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라 할지라도 그런 가치가 점점 좀 높아지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갈 때만 해도 이게 박제가 돼 버리니까 안 내용도 볼 다 거라고. 아는 걸 네. 그럼 누가 보겠느냐 했는데 관객들은 더 보고 싶어지죠. 네, 오히려 이걸 보고 나니까 이 확인하고 물리적 싶은 거지. 공간, 이 제약을 그냥 내가 돈을 주고 사서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 굉장히 맞아요. 좀 새로운 형태로 브로드웨이가 오히려 굉장히 상승 중이다. 책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책을 연재할 때가 있고 책 내용을 아니면 그냥 전작으로 딱 책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후자가 훨씬 더 관객들, 독자들이 많이 사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출판인들 않아요. 얘기 들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어떤 무슨 에세이집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에세이가 예를 들어서 80편의 에세이가 들어가 있는 책을 낸다고 쳐봐요. 그럼 그것을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 80회 연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블로그 같은 데다가. 그러면 아니 블로그로 80편 에세이 다 볼 수 있으면 책 안 사볼 것 같잖아요. 오히려 더 그렇지 아는 맛을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맛을 먹고 싶죠. 네, 그래서 참 그런 부분 맞아요, 놀랍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책뿐만 아니라 뭐 영화든 아니면 어떤 현장에서의 것이든 그런 현장성의 어떤 그 경험 자체를 문화에서 굉장히 직접적인 추구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정말. 라이프 플러스 TV 구독자와 함께하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티켓 증정 이벤트. 빌리 엘리어트는 빌리가 발레를 통해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기묘한 이야기 첫 번째 그림자를 연출한 감독 스티븐 달드리의 데뷔작이기도 하죠. 또한 톰 홀랜드가 데뷔한 작품도 바로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라는 사실. 지금 뮤지컬 특집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빌리 엘리어트 초대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실 근데 이 뮤지컬 재밌는 게 저는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말하다가 예를 들어 우리가 대화하다가 야 뭐 이러다가 갑자기 노래. 갑자기 노래를 막 나 어제 좀 기분이 안 좋았더니 나는 우울해 막 노래를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병원 가야 되잖아. 근데 뮤지컬에서는 그게 이상하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렇게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이 거부감이 좀 없어지는 게 좀 신기하다 했는데 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인류학자 중에 스티븐 미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네. 이분이 이 주장한 음악 언어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음악 언어 가설.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인류가 이제 문법이 정교하게 갖춰진 언어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미 음악의 어떤 패턴으로 우리가 소통을 했었다라는 가설인데 약간 그 미지와의 조우에서 네. 음악으로 소통을 그쵸, 시도하는 그쵸. 게 어떻게 보면 연결돼 있다고 네.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이걸 음악을 언어로 썼다라기보다 리듬이나 멜로디가 섞인 신체적 소통으로다가 어떤 집단적인 감정을 유도했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대화할 때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요게 이제 그 증거라는 거예요. 흠에는 약간 언어도 섞여 있고 음악도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이 흠에서 음악과 언어가 갈라졌을 수 있다. 이게 실제 흠 이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네. 또 이제 재밌는 게 약간 그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것을 좀 어색하게 못 보지만 극장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는 우리가 이 공간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공간이다라는 걸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예술적 양식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 벌어지는 건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갑자기 노래를 해도 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인지적인 충격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라라랜드 네. 보셨죠? 네. 어제 이 라라랜드 오프닝에서 차들이 쫙 서 있는데 빵빵. 한 명씩 이렇게 나오면서 갑자기 군무가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좀 이상해 보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롱테이크 기법이랑 뭐 어떤 원색적인 의상을 활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잘 만든 그 뮤지컬 영화의 오프닝 같은 느낌. 네. 그 장면 좋죠. 너무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시작부터 뮤지컬 영화는 시작부터 나와줘야죠. 오프닝 근데- 때부터 노래 불러줘야 내가 뮤지컬 영화를 보러 왔구나 맞아요, 하는 맞아요. 생각이 들죠. 요걸 잘한 거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자면 글리라는 드라마 있습니다. 네,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하이스쿨. 좋아했어요. 하이스쿨 뮤지컬 드라마. 네. 네, 요거는 그 현실과 비현실을 뻔뻔하게 오가요. 네. 그러니까 요 안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팝송을 하고 막 춤을 터트리는 과정이 네, 대놓고. 오히려 우리한테는 카타르시스를 주고 야 이거는 오글거림이 쾌감으로 바뀌는 경계를 설정을 잘한 이 뮤지컬 드라마입니다. 레아 미셸이 노래를 너무 잘하잖아요. 저는 원래 알던 뭐 예를 들면 위키드의 Defying Gravity 이런 것도 일부러 글리캐스트 버전으로 듣고 그랬거든요. 네. 너무 우리가 아는 유명한 곡들을 노래 잘하니까. 근데 레아 미셸이 요즘에 체스라는 또 리바이벌 뮤지컬을 하고 있어요. 체스. 우리 봤던 극장 바로 건너편에서 어. 체스 포스터 붙어 포스터 본것 있었잖아요. 같아요. 예. 아, 저 체스요. 보고 싶어요. 예. One Night in Bangkok 있는 그건가? 체스 뮤지컬에 해보세요. 등장했던 One Night in Bangkok 하는 노래 있어요. 아, 네. One Night in Bangkok이라고 네. 굉장히 크게 머레이 헤든가라는 사람이 불렀고요. 오. 그걸 다시 하나 봐. 네, 리바이벌 와, 하고 있다고 레아 신기하네요. 미셸이. 네. 시카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시카고에서도 뮤지컬 장면이 처음에 나오는 그 클럽에서의 뮤지컬 장면을 제외하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뮤지컬이 락시가 상상할 때만 뮤지컬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네, 중간 그러니까 현실과 이 상상이 오고 가고 있고 그걸 영화에서는 더 철저하게 적용을 시켜서 원래 무대 뮤지컬에서는 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엘마라는 또 다른 캐릭터와 간수장 둘이서 춤추는 2인무 장면이 있었대요. 중요하게. 근데 영화에서는 그 장면을 뺐어요. 왜냐하면 그 장면을 극중에 럭시가 보면서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그럴 정도로 훨씬 더 철저하게 환상이 뮤지컬이고 굉장히 차갑게 서로가 서로를 기만하고 속이고 하는 장면들은 현실의 버전으로 해서 이 너절한 현실과 화려한 상상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시카고를 만들었죠. 영화가 정말 좀 영리하게 만들었네요. 그럼. 그렇게 볼 수, 어떻게 보면 네. 더 철저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안 그러면 또 당혹감, 오글거림을 느끼니까
전 그리고 브로드웨이 공연의 또 매력이 우리가 스크린에서만 보던 기라성 같은 영화 배우들을 실제로 코앞에서 무대 위에서 볼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헐리우드 배우들은 계속 관객과의 호흡이나 어떤 라이브한 연기를 잊지 않으려고 그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브로드웨이 무대에 좀 주기적으로 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돈치들 같은 경우도 최근 작품하고 있고 그냥 너무나 이 빅스크린과 브로드웨이 무대를 넘나드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아 보여요. 한국에도 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고 그렇죠. 특히 이제 본인의 연기의 뿌리가 지금 영화 쪽에서 활약하더라도 원래 연기에서 출발했다거나 네. 이러면 약간 뭐 수구 초심의 심정 이런 걸로 요즘에 다시 또 우리나라가 돌아가서 좀 그런 게 하기도 많은 하고요. 것 같아요. 그 정반대로 문소리 씨처럼 애초부터 영화로 시작한 사람도 작년에 문소리 씨 공연하는 걸 제가 연극 무대에서 봤는데 굉장하더라고요. 또 다른 어떤 그 연기에 뛰어난 느낌을 다시 받기도 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을 넘나들면서 활약하는 배우들 보면 굉장히 신기하고 기분 좋죠. 그러니까 무대 연기의 반대가 어떻게 보면 카메라 연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카메라 연기만 하다 보면 너무 거기에 이제 굳어지니까 잘할 수 있죠. 계속 무대 연기를 좀 병행하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많아지더라고요. 그 두 연기가 사실은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무대 위에서는 한번 올라가면 본인 스스로가 사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연극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디렉터보다 연출가보다 배우의 몫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영화는 물론 배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감독이 가장 결정적인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보거든요. 왜냐하면 상당수의 이제 나누어서 찍기도 하고 카메라로 찍고 네. 여러 가지 방식 때문에 이런 면에서 연극은 자기 온몸으로 다 보여야 되고 영화나 특히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 클로즈업 위주로 네. 정형화돼서 찍고 표정의 미세함으로 해야 되는데 연극의 어떤 부분이 굉장히 과장된 부분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요건 재밌는 거 하나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이 뮤지컬 드라마 이 장르가 유독 좀 성공하기 힘들다라는 게 좀 있습니다. 뮤지컬 영화도 그래요. 그 네, 영화. 맞아 영화도 그렇고. 근데 거의 없어요. 이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 우리나라 한국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청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서사의 개연성에 극도로 예민해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를 볼 때 뇌 내측 전두엽을 주로 활용을 많이 하더라. 근데 대사를 치다가 갑자기 노래로 전환이 되는 이 뮤지컬 문법 자체가 우리는 이 서사에 굉장히 몰입을 했는데 갑자기 서사가 이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쩌면 이 뮤지컬 드라마, 이 뮤지컬 영화에서의 이 노래라는 게 이 극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몰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어쩌면 받아들여진다. 근데 뮤지컬의 핵심이 등장인물은 듣지 못하고 관객만 듣는 노래를 삽입했다라는 건데 이게 속마음을 표현하는 건 일종의? 근데 한국에서는 OST 방식으로 발전을 합니다. 네, 드라마 OST. 그래서 이거 실제로 그 2019년에 학술지 논문을 분석을 했는데 도깨비, 별에서 온 그대, 뭐 25, 21 이거 딱 기억나는 OST 있으시죠? 얼마나 그치. 이런 거. 뭐 최근에 이사랑 통역되나요 같은 드라마도 이 OST가 등장인물의 감정이나 커플의 순간을 딱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게 인물의 감정이 격해질 맞는 때 말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 막 고조될 때 등장인물이 갑자기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이 OST가 들리면은 관객은 그 가사로 이 등장인물의 감정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음악적 감정 처리인데 브로드웨이는 등장인물이 직접 아무도 못 듣는 노래를 부르고 어쩌면 우리나라 이 드라마 스타일은 OST, 배경음악의 가사를 넣는다. 요거가 그 OST 시스템이 핵심 마케팅 도구로 작동했다라는 가설이 있어요. 드라마 한 편마다 OST가 따로 발매가 되고 네네네. 실제로 이 OST가 차트인을 하는 구조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OST가 너무 중요한 이 시스템 시장에서의 도구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인물이 노래를 부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OST가 이미 너무 잘 자리를 잡으니까. 반면 미국은 OST 산업이 좀 약하대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드라마가 유독 가사가 있는 OST가 많이 맞아요, 나와요. 맞아요. 꼭 네. 그 드라마를 상징하는 노래가 타이틀곡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OST 산업이 약한 미국은 이 뮤지컬 양식이 그걸 채우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뮤지컬 드라마를 이렇게 하면은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OST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적인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쵸. 그러네요. 근데 요거를 이제 문법적으로 잘 활용을 한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 투머치 김호영. 김호영님. 네, 호영님이 네. 이제 끌어올려 이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게 우리는 이제 그런 문법이 잘 안 맞는데
그걸 오히려 캐릭터로. 뮤지컬의 문법을 가져온 캐릭터를 현실에서 너무 갑자기 재밌어요. 끌어올립니다. 너무 재밌어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밈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호영님의 이 갑자기 이 뮤지컬스러운 이 극도로 높아지는 텐션, 이 끌어올리는 그 과정이 뮤지컬의 대중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 뮤지컬계에서 정말 김호영님 같은 맞아요. 캐릭터는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킹키부츠도 그렇고 뭐 렌트도 그렇고 김호영님이 하는 캐릭터 중에 다른 사람들은 못할 만한 게 정말 많죠. 맞아요. 근데 이거를 현실에서 본인의 채널에서 예능에서 보여주니까 삶이 뮤지컬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관객들이 봤을 때는 뮤지컬이라는 장르는 이렇구나. 뮤지컬 배우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에너지가 있구나. 이게 퍼지면서 어쩌면 우리를 오프라인 극장으로 더 끌어당기지 않나. 이런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또 김호영님 언급했으니까 이거 조회수 약간 올려! 라이프 플러스 TV 구독자와 함께하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티켓 증정 이벤트. 빌리 엘리어트는 빌리가 발레를 통해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기묘한 이야기 첫 번째 그림자를 연출한 감독 스티븐 달드리의 데뷔작이기도 하죠. 또한 톰 홀랜드가 데뷔한 작품도 바로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라는 사실. 지금 뮤지컬 특집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빌리 엘리어트 초대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난 몇 년간 사실 본 뮤지컬 중에서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가장 좋았던 뮤지컬이 사실은 아네트예요. 근데 약간 마음이 좀 이제 걱정이 앞서는데 네. 왜냐하면 아까 시카고 같은 작품을 제가 소개를 해드려서 시카고 재밌겠다 이동준 네. 말하는 거 들으니 그래서 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네. 말뜻은 사람들 사이에 편차가 호불호가 적고 굉장히 대중적이고 최대 다수의 최다 쾌락을 위해서 아주 잘 만든 작품이에요. 아네트는 별 5개? 5개는 아니고 4개 반을 줬는데 되게 높다. 별 4개만 5개면 좀 위험하죠. 아니 근데 시카고도 제가 4개인가 4개 반을 네네네. 줬어요. 그래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와, 근데 아네트를 아직까지 못 봤다는 게 제가 너무 수치스러워요. 아니요 오히려 안 봤으니까 너무 기회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안 보는, 이렇게 안 보는. 자락을 까는 이유는 편차에 따라 사람의 취향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저한테는 이 기존의 이 뮤지컬을 좋아하는 팬들일수록 이 영화를 덜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길래? 장르에 대한 어떤 그런 약속과 기대 같은 걸 허무는 그런 어떤 면모가 있어요. 뮤지컬 영화인데 노래를 이상하게 하나? 일단 이 영화는 프랑스에서 만들어졌고요. 프랑스에서 만들었고 만든 사람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 따라서 굉장히 악명 높을 수 있는 저한테는 현존하는 최고의 감독 중에 하나지만 네. 홀리모터스를 만든 오. 레오스 카락스라는 감독이에요. 네. 뭐 예전에 이제 뽕레페 연인 같은 것들 많이 기억하겠죠. 근데 아네트라는 작품은 굉장히 기괴한 면도 있고 신나는 면도 있고 이상한 면도 있어요. 근데 일단 영화 속에 등장하는 뮤지컬 장면들에서 특별히 그 장면을 위해서 춤을 추진 않아요. 노래만 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사실상 대사들도 다 노래들로 이어져 있고 애덤 드라이버가 사실 굉장히 다재다능한 배우잖아요. 네. 근데 헨리라는 인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인물은 스탠딩 코미디언이에요. 영화 속에 한 2번 정도의 스탠딩 코미디 무대가 나오는데 정말 애덤 드라이버의 연기 인생에서 손꼽을 만한 명연이에요. 제가 볼 때. 우와. 굉장히 기괴하면서 사실상 배우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와. 그 반대편에는 이제 안이라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제 마리온 코테아르가 연기하거든요. 오. 그 초보와 출연진. 캐스팅이 있죠. 마리온 코테아르가 연기하는 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느는 사실은 오페라 가수로서 굉장히 유명한 또 그런 오페라 가수예요. 소프라노예요. 이런 상황인데 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요. 그러니까 둘 다 스타이니까 굉장히 세인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네트라는 딸을 낳아요. 아, 딸의 이름이에요? 딸 이름이 아네트예요. 그런데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둘 다 인기 절정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남자가 점점점 경력이 급전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인 아내는 또 계속 인기를 부과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투가 불타오르고 자격지심이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끔찍한 일을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고 그래서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딸과 아버지 혼자 남게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딸을 보니까 이 어린 딸이 너무나 천재적인 목소리로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죠. 엄마 그래서- 닮았네요. 네, 그래서 딸을 앞세워서 전 세계를 공연을 다니게 되고 또 다른 부를 누리게 되고 그러다가 또 다른 비극이 터지는 또 이야기예요. 딸을 질투하는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내를 질투해서 근데 화신이요? 지금 이 이야기도 이야기인데 딸도?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이상한 이 뮤지컬의 설정은 네. 딸이 마리오네트 그러니까 이
인간이 목각 아니에요. 인형으로 나와요. 영화 인간이 아니에요. 피노키오처럼? 네, 그러니까 애초에 마리온 코티아르가 출산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낳고 나면은 인형이에요. 근데 재밌다, 영화에서는 재밌다. 아무도 인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그냥 인간으로 생각하는 너무 거죠. 재밌네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자체가 주는 어떤 생경하고도 아주 인위적인 느낌을 주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을 인형 취급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시각적인 은유로 볼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이 양자가 모두가 있는데 시침 뚝 따고 영화가 제목이 아네트인데 아네트 역할을 하고 있는 딸은 인형이야. 누가 봐도 100% 인형이고 사람인 척도 안 해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몸짓도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근데 또 노래는 천상의 노래를 해요. 이러다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되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쇼킹한 어떤 부분이 나와요. 어쨌건 스토리도 굉장히 독특하고 애덤 드라이브나 그 다음에 또 이 마리온 코티아르가 워낙 연기를 잘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아네트라는 그 아역 배우의 연기를 사실상 목각 인형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목소리만 연기했겠네요, 그렇죠. 배우가? 네, 그러네요. 더빙을 해서 했겠죠. 근데 마지막 장면은 또 달라요. 어떤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생경하면서 이게 뭐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그다음 보통 훌륭한 뮤지컬, 재밌는 뮤지컬을 보면 귀에 노래들이 쏙쏙 꽂히면서 잊혀지지 않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영화는 그렇지는 않아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노래를 만든 건 미국의 락밴드로 스파크스라는 굉장히 독특하고 개성이 넘치지만 아주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대중적인 락밴드가 있거든요. 스파크스라고 역시 유튜브에 쳐서 노래 아무거나 들어보시면 엄청나게 재능이 있고 뭔가 너무 개성이 있는데 이게 뭐야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뛰어난 스파크스의 노래를 영화 내내 이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다 사실상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직접 스파크스가 초반에 등장하기도 하고 어찌됐건 그 영화 속의 뮤지컬로서 등장하는 노래의 색깔부터 시작해서 캐릭터들이 연기하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또 내용은 굉장히 어둡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모든 것까지 우리가 뮤지컬 하면 생각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뮤지컬들은 상당히 생애 창가 같고 원래 기분이 좋아져야 기분이 되잖아요. 좋아지죠. 막 집에 갈 때 뛰어가야 되고. 네, 근데 이 영화는 굉장히 찜찜하고요. 굉장히 어둡고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우울하고 우와. 음악도 완전히 다르고 또 배우들이 연기하는 방식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뮤지컬도 이런 뮤지컬도 있구나라는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요. 저 영화 자체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걸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너무 궁금해요. 저랑 좀 안 맞을 것 같은 왜요? 느낌이. 안 맞을 어려울 것 같아요. 안 맞을 확률이 네. 어렵다기보다는 생경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그러니까. 것 같고요. 어쨌건 한번 이런 뮤지컬을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만 정말 한번, 독특한 이- 경험이겠네요.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 예를 들면 폭풍을 치는 그 바닷가 위에서 배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누가 봐도 굉장히 싸구려 세트나 그래서 물 끼얹는 수준으로 연출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것을 굉장히 정교하게 연출하지 않거든요. 뮤지컬의 어떤 극 같은 느낌을 주려고 한 거예요. 인공성이나 생경한 느낌을 일부러 주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다라는 어차피 느낌. 아이도 목각이니까. 제 생각인데 이 홀리모터스라는 뛰어난 이전에 만들었던 작품도 그렇고 이 작품이 아무리 장르 영화를 만들고 아무리 원작 있는 영화를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자기의 뭔가 표현하고 싶고 담아내고 싶은 감정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영화는 그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 헨리라는 사람은 남편으로서나 아버지로서나 굉장히 나쁜 면모를 갖고 있고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레오스 카락스가 이 사악하다고 볼 수도 있거나 이 경솔하거나 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은 이 남자에게 자기를 투영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일종의 자기 혐오, 자기 학대적인 측면이 사실은 이 영화에 있어요. 약간 영화 바깥 얘기를 짧게만 해드린다면 레오스 카락스라는 이 뛰어난 프랑스 감독이 오랜 세월 동거했던 자기의 연인이 있었거든요. 그게 예카테리나 골루베바라는 배우인데 이 사람이 폴라엑스라는 레오스 카락스 영화의 주연 배우로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예카테리나 골루베바랑 같이 살다가 그녀가 아마도 추측컨대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난 것 같거든요. 근데 예카테리나 골루베바가 원래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레오스 카락스와의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고 이전의 관계에서 있었던 딸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연인이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굉장한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이는 어려요. 실제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 레오스 카락스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성인이 됐지만 이 경험들을 자기의 그렇게 지켜내지 못했던 연인의 불행한 죽음과 거기에 대한 연인으로서의 죄책감과 혹은 아버지로서 자기가 피가 섞여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딸에 대해서 느끼는 굉장히 애틋함과 심지어는 내가 딸을 학대하는 것은 아닌가 정서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마음들 같은 것이 굉장히 이상한 스토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게 뭔지는 본인만 알겠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전기적인 사실을 몰라도 느낄 수 있는
이 영화에 굉장히 진하고 어두운 감정들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것이 뮤지컬이라는 생경한 형식 속에 너무나 독창적으로 표현이 된 그런 훌륭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배경을 좀 알고 보면 더 좀 몰입이 되겠네요. 오히려. 네, 모르고 보셔도 예. 네, 일단 이 영화가 너무 개성 있다라는 건 다 동의하실 거예요. 다만 이게 뭐야 하실 수는 있겠죠. 자, 그럼 저희 정말 장시간에 걸친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무대 커튼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연장에서, 아니 다음 방송으로 다시 만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콘텐츠 더보기란이 좀 다른 때보다 길 것 같은데요. 더보기란 통해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라이프 플러스 앱에 들어가시면 또 팀 라이프 플러스가 매주 콘텐츠를 엄선해서 큐레이션 해드리니까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앱 안에 있는 핫 앤 트렌드 코너 꼭 들어가 보세요. 오늘 토크 재미있었다면 라이프 플러스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리의 낭만을 여의도에 상륙시킨 서울의 새로운 핫플 뽕삐두 센터 한화에 저희가 다시 찾아온 만큼 시선을 주제로 정해봤는데요. 현대미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사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술에 있어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작품에 있는 게 아니고 작품을 보는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피카소의 사생활로 좀 넘어갈까 하는데요. 복잡하신 분이잖아요. 네, 공식적으로 8명의 여인과 같이 살았죠. 그 중에서 결혼을 한 거는 2명이고 나머지 6명은 그냥 동거인인데 피카소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확실한 건 파블로로 시작해서 피카소로 끝나요. 입체파. 입체파 스타일로 선생님이 또 오프닝 또 나왔네. 형님 또 오프닝 또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미스터 궤도.